1340원 밑으로 유지되다가 뭐 1400원도 한번 갔다 오고 1360원, 70원 되니까 좀 높아 보인다. 뭐 이게 지금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있으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율이 어디로 갈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1,400원 이상에서는 한국은행이 뭐 1,400원에서는 강력하게 막아보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좀 믿어볼 만한 것 같고요. 1,400원 이상으로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당분간은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1,300원 초반대라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근처가 적정 확률이 아닌가. 글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환율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있는 거는 좀 저는 투자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내 주식만 사가지고 오르기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투자에서 저는 다양화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면이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준성입니다. 네, 환율은 이 정도에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1,300 뭐 말씀해주신 대로 60원, 70원 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개 1,200원대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1,300원 넘어가고 또 연초에 1,340원 정도에서는 뭐 한국은행 개입이 많아서 1,340원 밑으로 유지되다가 뭐 1,400원도 한번 갔다 오고 1,360원, 70원 되니까 좀 높아 보인다. 뭐 이게 지금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있으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율이 어디로 갈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1,400원 이상에서는 한국은행이 뭐 1,400원에서는 뭐 강력하게 막아보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좀 믿어볼 만한 것 같고요. 1,400원 이상으로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당분간은 못 갈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래쪽으로도 다시 1,340원 밑으로 가고 1,300원 가고 뭐 1,200원 가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안정돼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심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350원에서 1,4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단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예전에 1,200원대, 1,100원대, 뭐 심하게는 1,000원대보다는 지금 환율이 더 앞뒤가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은 어느 정도는 정부가 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큰 줄기야 글로벌리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에 달려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약세가 된다는 거는 수출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우리 수출하는 그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환율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는 거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물가에 좋다. 그래서 약세가 되면 수출에 좋고 강세가 되면 물가에 좋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견인데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강세가 되는 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물가가 역시 뭐 문제가 아직 있어 보이니까. 근데 약세가 되는 경우에는 약세가 되면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뭐 좋아지고 있지만 수출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환율을 약세를 시킨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환율이 1,370원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1,300원 초반대라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근처가 적정 확률이 아닌가 시장이 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를 시켜서 나름대로 수출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고 일본은 수출보다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은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일어나는 걸 겁내하는 게 아니라 지난 오랜 동안 디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약해지는 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약세를 많이 유지해 왔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160까지 갔는데 170, 180, 뭐 200이 좋으냐 그런 거를 보면은 최근에 일본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은 정책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적자가
뭐 너무 많잖아요. 국가가 갖고 있는 적자가. 그래서 재정 정책은 항상 어렵고, 이자율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디플레이션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자가 빵이잖아요. 0%에서 올려봐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자율을 전통적으로 잘 못 건드리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외환시장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을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오는 개입의 형태를 보면, 우리는 시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가 조금만 모자라거나 남더라도 한국은행이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자라면 넣어주고 남으면 빼주고. 그렇지만 개입을 했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 시장에서 개입을 하면 뭐 환율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서 끝까지 안 했다고 하고, 요번에 1,400원 갈 때는 뭐 이례적으로 나 1,400원 싫어, 1,400원 가면 개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는 개입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개입이 중요한 거고, 일본은 실제로 개입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이제 말로는 자주 합니다. 나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최근에 외환시장 개입은 2022년 10월 정도에 나왔어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되게 높고 달러엔이 152 정도 갔을 때, 그때 한번 쭉 팔아줬는데,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일본은 한번 나오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못 보여주면 너무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보통 한번 나오면 5엔에서 7엔 한 5% 정도는 무조건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올라갈 때 149 정도에서 한번 하고 152에서 하고 내려올 때 한번 더 때리고, 그래서 130 한 7, 8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시장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올랐지만, 요번에 160 정도 갔을 때 불편하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고, 요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160 근처에서 나온 시점을 보면 일본 노는 날 나왔었거든요. 뭐 4월 29일인가요? 노는 날 나왔고, 두 번째 나올 때는 FOMC 끝나서 파월이 약간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코멘트를 할 때, 그때 한번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60 근처에서, 두 번째에서는 157.50에서 했는데 지금 157 거의 다 왔거든요. 156.50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볼 때 2022년에 했던 게 9.4조 엔인가 그래요. 그러면 달러로 하면은 한 6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 큰 금액이죠. 요번에도 벌써 두 번 해서 그 정도 금액은 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뭐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다시 157.5나 160이 올라가면 할 것 같고요. 급하게 내려가면 내려갈 때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똑같은데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펀더멘탈리 보면은 일본이 특별히 엔화가 강세가 될 지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일본도 굉장히 160 이상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달러 엔도 뭐 이 정도 레벨에서 한 150에서 160 사이로, 지금은 조금 높아 보여요. 조금 내려갈 거는 같지만 달러 엔도 이 정도에서 안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직도 수출에서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에서는 우리가 약간 불리한 거죠. 일본이 너무 이제 약하니까. 그런데 수출에서 조금 경쟁력은 있지만 사실 우리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강할 뿐이지 원화도 다른 커런시에 비하면 약한 편이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 얘나 강세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수그러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들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원화도 조금 높아 보이지만 얘네는 진짜 높아 보이잖아요.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일본이 진짜 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왜 우리나라 와서 이런 거 자꾸 뭐 우리가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나는 조금 과도해진 것 같은데, 두 나라의 우리의 뭐 경쟁력 관계에서 조금 뭐 글쎄요, 뭐 큰 영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달러 엔보다는, 그러니까 옌원 환율보다는 뭐니 해도 달러 옌 또 달러 원 그쪽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는 사실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었는데, 위안화가 이제 굉장히 한 2, 3년 전 그때 좀 안정됐을 때, 뭐 우리가 수출이 무역 관계가 중국하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 무역도 지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그 영향이 줄은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중국이 환율을 그런 대로 놔뒀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개방이 더 안 돼 있거든요. 개방이 안 돼 있다는 뜻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제는 중국도 되게 급하게 됐잖아요. 중국도 미국한테 밀리고 뭐 중국 뭐 쌩 난리가 나니까 중국이 부양책을 저렇게 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은 위안화의 환율은 2, 3년 전하고는 달리 2, 3년 전에 우리가 원화하고 위안화가 어느 정도 동조화된 거하고 달리 지금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중국 경제를 생각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생각해서 환율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환율은 굉장히 중국이 자기 나라 경제에 맞게 조금 뭐 매니플레이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관계가 뭐 맞아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환율하게 동조화는 이미 뭐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도 별로 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중국이 안정돼서 위안화도 원화도 완전히 시장에 의해서 움직일 때면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도 예전보단 적을 것이고 무역 관계가 적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워낙 위안화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한국도 어느 정도 조정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안화 기축통가 얘기한 거 한 20년 됐거든요. 제가 금융 시작할 때부터 한 건데 기본적으로 위안화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PBOC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직도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을 통제하고 이런 거를 자기네들 큰 하나의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통제를 못한다. 그런데 외환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지금 위안화의 국제화는 진짜 하나도 된 게 없고요. 중국 위안화 뭐 굴기라고 하면서 위안화를 달러 대신에 뭔가 해보겠다는 거는 진짜 정신 나간 생각이고요. 자기네들이 통제를 놓지 않는 한 위안화가 뭐 그렇게 세계적인 통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뭐 한마디로 없다. 달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를 보면은 사실 최근에 달러 움직이면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됐거든요. 달러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급격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적으니까 뭐 이자율도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자율이 항상 달러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된 지가 오래가 됐고 그래서 달러 환율이 최근은 달러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이자율이 뭐 정책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것 같으니까 뭐 내려오는 게 방향이잖아요. 지금 뭐 5.5%에서 어쨌거나 내려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달러 이자율이 내려온다면 달러가 아무래도 약세가 되지 않겠어?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초만 해도 올해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달러 이자를 내려오는 게 자꾸 연기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그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미국보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야 미국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자를 먼저 내려야 되겠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스웨덴, 스위스는 벌써 내렸고 영국은 6월 달에 내린다고 벌써 확언을 했고 ECB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 문제고 또 미국에 비해서 지금 유럽은 물가가 오히려 더 잘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이자율이 내려올 거는 같은데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더 먼저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양쪽 의견이 굉장히 팽배해서 지금 있는 레벨들이 저는 굉장히 안정된 레벨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환율은 달러의 이자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각 나라별로 환율은 어느 정도는 국가와 그 중앙은행이 조정이 되거든요. 달러의 전반적인 레벨이 안 그렇지만 뭐 달러 예는 뭐 BOJ가, 달러 위안화는 PBOC가, 달러 원은 BOK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의 앞으로 스탠스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환율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있는 거는 좀 저는 투자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내 주식만 사가지고 오르기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투자에서 저는 다양화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쪽 이 끝에 있는 거는 한국 주식 딱 사는 거죠. 사가지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죠. 주식을 골라가지고. 이런 쪽에서 다양화가 세 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해야죠. 미국 주식에 한국 주식이 쫓아가는데, 그리고 미국 GDP가 전 세계 GDP 한 뭐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에 있는 주식 그 시가총액 거의 50% 가까워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외면하고 한국 주식만 한다면, 물론 한국 주식이 오르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겠지만, 국내 주식이 앞으로 50년 동안, 보통 한 사람이 투자하는 기간은 한 30년은 봐야 되거든요. 30년에서 50년을 봐야 되는데 30년에서 50년 동안 한국 주식이 계속적으로 뭐 예외 없이 미국 주식보다 좋을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물론 미국 주식이 계속 좋을 가능성도 빵이지만, 그렇다면 다양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권도 하고 뭐 진짜 외환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야죠.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축은 우리가 너무나도 현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ETF도 하고 뭐 ELS도 하고 다양한 상품군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환율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나의 자산을 투자를 할 거면 이걸 50은 미국에 하고 50은 한국에 한다면 당연히 달러를 50% 갖게 되잖아요. 달러 환율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켓캡?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캡에 맞게 하면 미국 주식 50% 해야 되고 한국 주식 뭐 3%나 4%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들이 너무나도 아직도, 요즘 서학개미 뭐 어쩌고 해서 많이 나갔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홍콩이나 일본에서 보면 거기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 자산을 보면 상당히 다양화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한국 주식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양화시키면 이런 외환 쪽도 자연스럽게 쫓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